네, 이어서 3번 문제 해설해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평소 수능 기출문제와 다르게 좀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재밌었고요. 하지만 문제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 맞다고 대답할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X로 대답할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이거랑 대비되는 게 세 번째 질문이네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건 누구예요? 맞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만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할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X라고 답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었죠. 이 자문화 중심주의만 이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나머지 사대주의와 상대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답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자신의 문화가 열등하다고 보는 건 누구예요?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죠. 사대주의만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할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매칭을 시키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번에서 많이 내는 그 문제 유형을 태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재밌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X가 상대주의였어요. 상대주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사대주의네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사, 이미 태도가 다르니까 답은 지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 이해 대상으로 보는 건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였고, 이건 사대주의였는데, 자, 병도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 질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지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해당되는 특징이었죠. 근데 무드 보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드 지우면 되겠고요. 그럼 찬찬히 을을 볼게요. 을부터 보죠. 자, 지금 여기가 자문화 중심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다 모두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답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니까 이응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나의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열등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X라고 답을 하겠네요. 답 나왔네요. 정답은 을.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소거법으로 풀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해는 상대주의거든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인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지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이 을이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사실 개념 문제는 지금 우리가 3번까지밖에 아직 안 풀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도표 문제가 많아서 이번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겠죠. 자,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나왔네요. 사회 집단 파트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획은 리을과 달리 구성 간의 간접적인 접촉과 수단적인 만남이 지배적인 집단이다. 자, 접촉 방식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분류할 때 우리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을 나눌 수 있죠? 맞습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간접적 접촉을 바탕으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2차 집단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가족이고요. 가족은 2차 집단이 아니라 대면적 접촉을 바탕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니까 1차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1번은 기업부터 틀리네요. 기업은 리을과 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을은 정당이니까 오히려 정당이 2차 집단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 서로 바꿔주면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그런 선지였고요. 2번 니은과 디귿인데요. 니은은 유치원이고 디귿은 같은 아파트 내 또래 집단이네요. 이 두 집단은 모두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랍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는 사회 집단 7가지 중에 결합 의지라고 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결합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우리 뭐라고 해요? 그거를 공동사회라고 하죠. 공동사회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또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공동사회가 맞아요. 이게 지금 공동사회를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치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이 아니라 내 의지에서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에 결합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니은을 지웠을 때 이거는 맞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어때? 간단하죠? 그럼 3번. 답이 작성한 내용 중 공식 조직의 개수는 B시기가 D시기보다 많답니다. 자, B시기의 공식 조직. 자, 공식 조직이 뭐였죠? 공식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된 집단을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대표 사례로 여기는 학교가 있고요. 회사도 있고 정당도 있고 공무원 집단도 있는데요. 게임 동호회는 동호회니까 친목 집단이죠. 가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 집단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니까 B시계는 공식 조직의 개수가 1개고요. 그 다음에 D시기를 보니까 종친회와 환경운동단체가 있네요. 종친회는 우리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 집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운동단체는 시민단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둘 다 무슨 성격을 띠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D시기의 공식 조직은 2개예요, 2개. 그렇기 때문에 B시기가 D시기보다 많은 게 아니라 D시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불이 작성한 내용 중 C시기를 보니까 동창회와 대학교 학단의 독서 소모임을 물었네요. 이 C시기에는 각각 한 개의 비공식 조직이 들어있답니다. 을도 같이 물었네요. 을은 정당과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라고 써있어요. 자, 비공식 조직은 어디 안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의 대표 사례가 회사인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사모임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사모임이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동창회는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고요. 대학교 학과 내, 이 어디 아니라는 내라는 키워드를 줬네요. 대학교 내의 독서 소모임은 바로 대학교라는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친목 집단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는 한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죠. 자, 정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 대학교 총학생회장단도 역시 이들의 구성원의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지하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들도 공식 조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을에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무기예요. 맞다. 자, 괜찮나요? 자, 그럼 5번. 가불이 작성한 내용 중 D시기를 물었습니다. D시기에는 이익사회의 개수가 각각 2개랍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더 많대요. 자, 이익사회는 내 의지에서 선택된 집단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나 출판인 협회 모두 어때요? 이익사회가 맞죠. 내 의지에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 둘은 모두 이익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D시기가 2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을의 D시기는 종친회와 환경운동단체인데 종친회든 환경운동단체든 내가 태어나자마자 속하게 된 집단도 아니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속하게 된 집단도 아닙니다. 둘 다 이익사회가 맞죠. 그러니까 D시기의 가들은 모두 이익사회가 2개인 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에요. 자발적 결사체는 다양한 사회 집단 중에서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집단을 설명하기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고요. 이 자발적 결사체는 크게 3개가 있죠.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근데 이 회사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출판인 협회 역시 어때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얘네도 이건 자발적 결사체가 맞습니다. 자, 이거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집단에 해당해요. 실판인 협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인데요. 이렇게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를 직능집단이라고 합니다. 직능집단. 네, 이 직능집단은 대표적인 이익집단, 즉 자발적 결사체 중인 이익집단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답은 한 개네요.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종친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집단이고요. 환경운동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 시민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회집단 파트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들 괴롭힐 텐데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정쌤2의 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상관관계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 강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차마 하진 않겠지만 궁금한 친구들, 사회집단이 헷갈린다. 정쌤 투어를 검색해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멘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제 사회사고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안 헷갈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도표 문제인데 아마 해설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죠.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네요.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는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는 수업 집중도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땡땡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을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A, B 두 집단에 남녀 각각 50명을 임의로 배정을 했고요. 8주 동안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는데 B 집단은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했고요. 즉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했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B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고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즉 자료수집 방법 중에 우리는 실험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적용에 사전과 사후의 측정치를 사용해서 두 집단 모두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답니다. 자,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자료수집 방법 중에 실험법을 썼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보기를 같이 볼게요. 자,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죠. 이거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들 연구 단계 중에 우리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이제 일반화는 결론 도출의 단계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그 중에 이 자료 수집 단계, 연구 단계와 함께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개념도 우리가 알아둬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대표 단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수능 문제를 푸는데 좀 용이하거든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혹시 대표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한 것,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뭘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할지 정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과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바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아마 여기 이 첫 번째 별첨이죠. 측정 항목은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이라는 이 별첨을 가지고 기억을 함정 문구로 판 것 같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단계를 알고 계신다면 틀릴 리가 없는 문항이었습니다. 니은과 디귿, 수업 집중도랑 자아 존중감은 모두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사실 이미 틀린 보기가 나오면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빠르죠.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다 지워버리고 니은은 맞는 거니까 5번 지워버리고 3번, 4번 중에 하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도표 문제 풀 때는 소거법으로 이렇게 보기가 덩그러니 한두 개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네요. 이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디귿. 기역의 수행 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높게 나타났대요. 자, 기역을 수행했습니다. 즉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는데요. 자, 이 니은이 수업 집중도였죠.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자, 일단은 통제 집단인 A를 보면 남자는 수업 집중도가 실험 결과 0.1이 증가했고요. 여자는 오히려 0.1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네요. 3.2에서 3.3으로 0.1 증가한 남자와 3.6에서 3.5로 0.1 감소한 여자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집단은 즉 실험 집단인데요. 3.2에서 3.6으로 0.4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3.6에서 3.8로 0.2가 증가합니다. 자, A집단과 B집단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실험 집단이 이 니은 수업 집중도의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수능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하고 리을을 쿨하게 날려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 수능 푸는 게 아니라 해설을 하는 단계니까 리을이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자, 디귿의 경우, 즉 여기 자아 존중감이네요. 이 자아 존중감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답니다. 자,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예요. 자, 보니까 남학생은 자아 존중감이 방과 후 달리기 이후 0.1 상승했고요. 근데 여학생은 3.3과 3.3으로 변동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영향을 안 받았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통제 집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경우 남자 학생은 2.9에서 3.3으로 0.4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남자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여자는 3.3에서 2.9로 0.4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여긴 영향을 안 받았고 여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방과 후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못 뛰니까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떨어졌다고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강의를 끊었다가 이어서 6번 문제 해설을 해볼게요. 네, 제 영상이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괜찮은데 정작 중요한 도표 문제들이 다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도표 문제 안 잘린 문제는 5번 살리고 10번, 15번, 20번만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을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표가 아니라 이 별첨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A국을 보시면요, 기억이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T년의 A국을 보면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대략적으로 5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 100%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T년의 50%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근데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이 5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50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 50%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A국의 T 플러스 20년은요, 이 남성 평균 임금보다 여성 평균 임금이 1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T 플러스 20년에 A의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같다는 의미예요.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기억을 보세요. 근로자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을까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있다가 서로 같아졌으니까 이 임금 격차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다음 2번. 비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20년의 여성이온의 비율이 낮았대요. 여러분, 보통 도표 문제에서 주는 수치는 숫자값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비율값이에요. 근데 보기에서 비율을 물었습니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은 게 아니에요. 비율을 줘놓고 똑같이 비율을 물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비국의 T년과 T 플러스 20년을 그냥 주어진 값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보기입니다. 보세요. 자, 비국이고요. T년은 여성이온 비율이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38%로 추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때요? T년의 비율이 T 플러스 20년의 비율보다 더 크니까 바꿔 말하면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이온 비율이 더 작아졌죠? 니은 맞는 보기요. 허무하시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잘 안 돼요. 이런 니은 보기를 맞는 보기로 내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함정을 판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니은은 비율 줬는데 비율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아주 쉬운 보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틀리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A국부터 봅시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 T년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제가 아까 문제에서도 본 것처럼 이 남성 대비 여성 평균 임금 비율의 A국은 T년이 50%예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T 플러스 20년이 100%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국 같은 경우는 T년의 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동일하게 50으로 나와 있네요. 50%이죠. T 플러스 20년은 80%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A국은 50%가 증가했고요. B국은 3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더 많이 증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성의 임금이 상승했지만 남성의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주어진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자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평균 임금폭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 임금이 더 크게 상승했는지 작게 상승했는지 우리는 이 주어진 자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자면 T년에 남성 임금이 100이었어요. A국을 따졌고요. A국 같은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이면은 여성 임금은 50이 되겠죠. 근데 T 플러스 20년의 남성 임금이 동일하게 100이면은 여성 임금은 10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성 임금은 50이 상승했다는 것을 50만 원이 만 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50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B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임금이 100이었는데 그럼 여성 임금도 T년엔 50이겠죠. 근데 만약에 남성 임금이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증가를 하면은 여성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만 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숫자지만 어때요? 110만큼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남성 임금의 평균 임금의 증가폭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주어진 비율값만으로 여성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다, 더 적게 상승했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디귿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일. A국은 T년에 비해 T20년에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 성불평등에서 완화된 반면 B국은 경제 차원에서의 지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임금이 경제 측면일 거 아닙니까? 자, 50에서 A국은 100으로 일단 여성 임금이 확실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완화가 됐고요.
정치 측면은 여성 임금이 아니라 여성 의원 비율인데 이원 비율이 20에서 대략적으로 38로 여성 의원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치적 불평등도 성불평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80으로 경제적 측면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여성의 성불평등 정도가 완화된 건데, 자, 여성 의원 비율은 38에서 18은 어때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는 성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겠죠. 그럼 이 리을 선지는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에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보기 때문에 헷갈려하면서 왠지 디귿 리을 5번으로 정답을 고른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끊고 15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 파트네요. 자, 가를 보니까 65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파트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맞습니다. 공공부조는 이 혜택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뭐 기준 인정액 금액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공공부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공부조 중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지만 하나 더 들어갔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대요. 장기요양급여. 이거는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도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나를 쉽게 구분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 보니 사회 서비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재미있는 조건이 있군요. A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다는 단서를 줬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바로 가볼게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랍니다.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면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A, B 지역이 같다랍니다. 자,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을 보면은 여성의 사회 서비스 비율이 1.6이고 남성이 1.2예요. 그럼 1.6 빼기 1.2는 0.4겠네요.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이 1.6이고 1.2예요. 1.6, 1.2, 0.4. 서로 같은데? 그러면은 수도 같을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두표문제의 대표 함정 표현 중 하나죠. 분명히 주어진 표현은 비율가로 줬어요. 비율가. 근데 문제는 수를 물었습니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었을 때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수는 일반적으로 다르기 마련인데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값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문화 도표 문제에서 전체 값은 다른 말로 평균값을 의미해요. 평균값. 왜? 남성, 여성밖에 없으니까 A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럼 이 전체는 이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1.2 더하기 1.6은 2.8입니다. 2.8을 2로 나누면 1.4가 되면 A지역은 평균값이 실제로 주어진 이 1.4와 같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A지역은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같으니까 이 평균값이 변화가 없겠죠. 근데 B지역을 보면은 1.2 더하기 1.6은 2.8이고 동일하게 2로 나누면 1.4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1.5로 더 커졌네요. 분명히 우리가 이 주어진 숫자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1.4인데 실제 표에서 주어진 비율값, 즉 이 전체 평균값은 1.5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평균값을 1.5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 평균보다 더 큰 숫자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B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평균값의 이 차이로 인해서 특정 남성이나 여성 혹은 뭐 A나 B 지역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은 걸 도출한다는 거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죠. B 지역은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이 비율값은 더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혜자 수는 어때요?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 A 지역이 A 지역이 아니겠네요. B 지역이 더 많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랍니다. 강제가입은 바꿔 말하면 요거는 사회보험을 말하는 거죠. 사회보험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또 수를 줬네요.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적이 B적보다 작다랍니다. 강제가입이니까 사회보험이고 이번에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여성 수혜자 수 대비를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수를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비율값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A적의 여성 수혜자의 이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은요 2.01 그리고 남성 수혜자는 여기 주어진 대로 1.6이네요.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의 여성 수혜자 비율이 2.0이고요. 남성 수혜자 비율은 2.8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얘가 더 크네요. 자, 비율로만 봤을 때는 A적이 B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캐치했잖아요. B적의 여성 수가 어때요? 훨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성적인 인구수가 더 많대요. 자, 지금은 여기서 B가 더 A적보다 크지만 자, 여기서 이 분모감이 2.0이 아니라 5.0, 7.0으로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수로 바꾼다는 거죠. 이 수가 커지는 순간 이 B가 더 큰 이 숫자들이 A가 더 커질 수 있는 숫자로 바뀔 수 있겠죠. 왜? 여기는 우리가 비율로 표시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건 수니까요. 즉 바꿔 말하면 이건 뭔 말이냐면요. B적의 여성 인구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A적이 B적보다 더 작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니은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요. 이 문제는 기억이 틀린 걸 알잖아요. 그럼 1번이랑 4번이랑 2번이 다 틀린 보기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3번은 이렇게 디귿 리을만 남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니은 디귿 리을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니은만 걸러버리면은 디귿 리을은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4문제나 냈으니까 사실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게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 문제 보기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도표 문제 4문제는 좀 너무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 디귿 리을이 왜 맞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는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모두인데 서방적 성격을 갖는 건 공공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놓고 따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남성 수혜자 수를 물었네요. 수는 A적이 B적보다 많대요. 그럼 또 따져보면 되죠. 자, A적 같은 경우는 수혜자 수가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첫 번째 별점으로 A적과 B적의 총인구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인구를 한번 1000명으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00명 중에 9.8%입니다. A적의 이 공공구조의 수혜자 비율은. 그러면 1000명 중에 9.8%니까 98명이 될 거고요. 이 98명 중에 남성 수혜자 수 비율은 10%입니다. 10%니까 9.8명이 되겠네요. 9.8명. 자, 그 다음에 B적 같은 경우는 A적과 B적의 총인구수가 같았으니까 1000명 중에 9.6%죠. 이 말은 96명 중에 여기 남성 수혜자 수는 10.2%로 뭐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 때려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9.6.xx 소수점이 나오겠네요. 근데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A적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적이 B적보다 많다는 이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어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입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을 물었네요. 여성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여기 이제 비율을 줬군요. 비율을 줬으니까 그냥 주어진 이 표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 대비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또 비율을 물었습니다. 오호, 그럼 A지역이 B지역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다. 이게 제대로 보이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작다가 맞나? 작다가 맞네요. 저한테는 이게 좀 흐릿하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그럼 비교해 볼게요. A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6이군요. 9.6분의 사회 서비스의 수급자 비율은 여성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의 여성 수급자 비율이 9.4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1.6입니다. 자, 9.6분의 1.6, 9.4분의 1.6. 당연히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A지역이 B지역보다 작다는 이 리을 보기도 맞는 보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고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마지막 문제를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의 구도상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다면 왠지 다 잘렸을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지금 약간 울고 싶거든요. 뭐 다시 찍으면 어쩔 수 없죠. 일단 잡소리는 각설하고 마지막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각국가 외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고요. T 플러스 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했다라는 핵심 단서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을 줬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로 0세부터 14세 인구군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라는 단서를 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첨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단서를 줬습니다. 와,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팁은요. 이게 여러분들은 65세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자, 다 보일 수 있게끔 65세 이상 인구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이상 인구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인구를 구하시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힘입니다. 각국의 T년과 T 플러스 80년 그리고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말이죠. 그래서 사실 20번 문제 고전 문제인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와 사회이동 파트가 안 나오고 이런 파트가 나온 거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해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굉장히 어색하군요. 자, 각국의 경우 15세, 65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입니다. 인구의 비는 T 플러스 8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도 모르고요. 15세부터 64세 이상 인구도 모르네요. 첫 번째 보기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이 문제의 조건을 줬을 때 우리는 기준이 되는 애를 100명으로 놓고 푸시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기준연도의 인구수를 100명으로 가정. 대부분의 도표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100명이나 1000명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문제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가 65세 이상 인구가 분자고요. 분모가 0세부터 14세 인구네요. 자, 0세부터 14세 인구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준 것 중에 하나가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T년 기준연도의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60%가 바로 0세부터 14세 인구니까 감의 T년의 0세부터 14세 인구는 60명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거기서
우린 또 뭘 캐치해야 되냐면 노령화 지수가 바로 이 0세부터 14세 인구, 즉 60명분의 65세 이상 인구거든요. 적어드릴게요.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이라는 거예요? 25라는 거예요. 25%. 노령화 지수가 여기 25가 나와 있는데 이 값이 바로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65세 이상 인구를 제가 x로 바꾸면 미지수 x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 x값이 바로 65세 이상 인구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곱하면 되잖아요. 60 곱하기 25에서 100을 나누면 이건 몇이에요? 맞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5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T년도, 기준년도의 총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으니까 이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5명이군요. 뭐 터무니없는 숫자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T 플러스 80년은 문제에서 줬듯이 각각 2배로 증가했다는 표현을 줬어요. 그러면은 T 플러스 80년은 총 인구수가 200명이라는 거고요. 이 200명 중에 0세 14세 비율이 30%입니다. 30%니까 200명 중에 30%는 동일하게 6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60분의 x 곱하기 100은 몇 %다? 5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60 곱하기 50은 3000이고요. 3000을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때 65세 이상 인구는 3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1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분표를 여러 개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을도 표를 채워볼게요. 자, 을도 동일하게 T년도의 인구수는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 이 전체 인구에서 이 0세부터 14세 인구는 50%니까 50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동일하게 그럼 50분의 x 곱하기 100이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인구는 10명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15세부터 64세 이상 인구는 4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80년은 인구가 2배 증가한 거니까 200명 중에 20%니까 우리 0세부터 40세 이상 14세 이상 인구가 4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40명 중에 40명 분의 x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와, 무려 125네요. 125랍니다. 식을 제대로 세웠나? 아, 제대로 세운 게 맞죠? 자,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숫자를 한번 줄여볼게요. 2, 5고요. 자, 그러면은 곱하면은 250이네요. 250을 5로 나누면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계산 실수했나 확인해봤는데 계산 실수를 안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진 않았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타당해보고요. 합리화해보고요. 자연스럽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11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표를 채워 넣었어요. 자, 이 표를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예형, 니은, 디귿, 리을을 판별할 수 있겠죠. 자, 표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각국의 경우 15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입니다. 인구의 비를 물었어요. 인구의 비는 T8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하거든요. T년을 보면요. 15세 이상부터 64세 인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고요. 25분의 65세 이상 인구니까 15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보자. 15세부터 65세니까 110분의 플러스 80에 65세 이상 인구니까 30이네요.
자,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t년이 더 크죠. 그러니까 t 플러스 80년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건 더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다음 2번. 열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출산율 감소라고 했네요. 자, 보죠. 열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출산율 감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산율이 감소하면은 이게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령화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출산율 감소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평균 수명의 연장? 정확하진 않지만 이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출산율 감소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t 플러스 80년에 15세부터 64세 인구 비율을 물었네요. 비율 대비 0세부터 14세 인구의 비율을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비율값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t 플러스 80년이니까 자, 한번 값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값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64세 15세부터 64세면은 저기 있군요. 저기 보니까 25%로 제가 구해놨네요. 기준연도가 우리가 인구수가 100이니까 저기 있는 수치를 그대로 써서 25%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25%분의 0세분의 14세의 인구 비율은 근데 이거 25로 하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찍고 싶네. 근데 이미 많이 진행됐으니까 그냥 할게요. 왜냐면 t년이 아니라 t 플러스 80년이니까요. 이거 이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봐야 돼요. 자, t 플러스 80년의 각국인데요. 각국은 보니까 t 플러스 80년, 즉 200분의 110이 되겠네요. 200분의 110이면 몇 퍼센트? 55%군요. 55%분의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인구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이니까 30이네요. 여기까지 멀리 하네요. 55분의 30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80이니까 200분의 동일하게 11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모값은 55로 동일하겠네요. 55분의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 20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더 크니까 을국이 각국보다 더 크다고 해서 3번은 틀렸네요. 을국이 각국보다 작습니다. 뭔가 조금 허술한 해석이네요.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이해는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각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별점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0%로 고령화, 고령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 지저분한데 제가 조금 지울게요. 지워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4번을 해설해 보면은 자, 일단 t년을 보세요. t년은 전체 인구가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15입니다. 15니까 이게 각국이거든요. 각국 같은 경우는 t년이 15%고요. 그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총 인구가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어요. 200명 중에 3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동일하게 15%예요. 둘 다 15%예요. 즉 각국 같은 경우는 15%니까 둘 다 고령화 사회예요. 자, 각국은 둘 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는 T년은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40명이 아니라 10명이군요. 10명이니까 10%고요. T 플러스 80년은 200명 중에 50명이니까 25%. 그러면 10%면은 14%보다는 작으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써있군요. 고령화 사회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은 25%니까 초고령 사회. 어때? 그러면은 4번에서 보면은 을국은 각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딱 해설하기 힘들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의 경우 각국과 을국 모두 0세부터 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랍니다. 자, 보면은 T년 대비거든요. 0세부터 14세 인구는 을국은 감소했어요. 10명이 감소했는데 각국 같은 경우는 서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인 것은 각국 을국 모두가 아니라 을국만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각국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와! 어떠신가요? 사실 20번 해설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어설프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이 수학 계산에서 좀 버벅거린 거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게 표를 제가 정리해버려가지고 조금 좀 힘이 있었지만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걸로 일단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도표 문제, 내문제라 멘탈 붕괴되면서 개념 문제가 쉬운데도 개념 문제도 제대로 못 보고 아마 많이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6월 모의고사는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어렵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때 조금 난이도 조금 낮춰서 자신감 가지라고 해주고 수능 때는 이제 그때 천차만별이긴 하네요. 어쨌든 6월 문제가 녹록치 않았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표 문제가 네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낙담하셨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몰랐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제대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뭐든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6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